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끝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모레 있게 될 본선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당의 각 후보들은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는 호남 표심 쟁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감론 1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정당에서 선거대책위 중책을 맡고 계신 두 분 모시고 양자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정당의 막판 선거 전략을 들어보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공보단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선대위 홍보본부장이시죠.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일 텐데요. 지금 두 후보 캠프의 진영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막판 어떤 각오로 뛰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선두를 지킨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 내내 저희도 노심초사 마지막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촛불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되도록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선거가 되도록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우선 후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지금 4, 5일 전부터 본인 혼자 걸어다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속으로, 길거리 속으로, 또 전철 안으로, 또 백화점, 이렇게 회의장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가장 이 낮은 곳에 있는 보통 국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삶에 대한 애환,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실제 느끼는 과정을 지금 후보가 체험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고요. 저희 이제 참모진들이라든지 또 저희 당의 의원이나 선거운동 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과 덕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유세 현장에서 또 사람들 만나서 전화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네. 엊그제 사전 투표 기간 동안에 전체 유권자의 26%가 넘는 유권자,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 정도는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역대 최고율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0%가 넘는 투표율을 보여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전 투표의 어떤 의미, 특징,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야만 바람직한 현상들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책임지는 어떤 국민으로서 자세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저희는 이제 당론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전 투표가 이번에 사실 이틀 실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딴 데보다는 사실은 기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국민들의 자기 소신이나 자기 확신이 아주 분명해진 것 같아요.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소신대로 분명히 투표를 하겠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후보가 15명이나 되지만 실제 개중에 이제 의미 있는 후보는 지금 5명으로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5명 중에서 한 분 빼놓고 나머지 4분은 나름 상당히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 어떤 요소들과 가치가 있는 후보들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이 각각의 후보를 좋아하시는 지지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역구 관내에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네네. 전남대학교 바로 옆에 이제 북구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북구청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소신에 따른 투표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심판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이번에 대통령을 똑바로 뽑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에 거꾸로 당하게 된다. 나쁜 정치인에게 당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하다 보니까 반드시 사전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호남 쪽에서는 더 강한 것이 이제 국민의당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호남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 호남 쪽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지금 대구 경북, 대구죠. 예, 대구 네. 경북 쪽인데, 대구 경북 쪽 지역 주민들은 신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찍으려고 하자니 될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전라도 표현으로 말하면 속칭 물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대구 경북 쪽 주민들은. 그래서 그쪽은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저희가 볼 때는 실제 본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 쪽은 보면 굉장히 좋은 후보, 또 만든 이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거고, 대구 쪽은 거꾸로 홍준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지지율도 이렇게 낮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그쪽은 포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사전투표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도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부분의 동의를 하고, 사실상 뭐 토론이 양방향의 다른 의견이 나와야 입체감이 있는데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떤 특정 캠프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민이 이토록 간절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고 싶어서 판넬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야외에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뭐 내용 하나하나에 사파를 준비하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네. 인천공항에서 줄을 서서 사전투표를 하고 떠나겠다는, 사실 40분 가까이를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떠나는 와중에도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이렇게 늘어선 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 시간을 놓칠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관위를 소관하는 관련 위원회다 보니까 투표소 추가 설치를 요구했고, 저희 선대본부에서도 요구를 해서 추가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민적 열망에 마땅히 전부 보답을 못 드린 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보다 완비된 그런 사전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국민도 성숙했으니까 국가기관도 그에 상응한 민주주의적 조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의 분석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다만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대구 지역은 사실상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광주 지역의 광주 전남의 투표율이 사실상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망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대구 경북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건 사실 그간의 새누리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과 아쉽지만 야당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셨어야 되는 우리 국민의당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지역의 이런 뜨거운 열기는 사실상 저희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레 이번 투표에서 특기할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 투표 열기가 높은 것은 촛불 대선이기 때문이죠. 촛불 대선의 가치를 실현할 정당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늬만 바뀌는 정권 교체나 명목상 이름만 바뀌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라던 그의 겨울에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는 후보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중에도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3일부터 그러니까 대선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표할 수가 없어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먼저 이재정 의원부터 얘기 나눠주시죠. 예, 그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죠.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세대에도 편차가 몰리지 않는,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깜깜이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 국민적 방향이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께 지금 다급하게 더욱더 호소드리는 바는 촛불의 가치를 정말 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야 하고 국민의 동력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당이 각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나름 후보자별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촛불 대선으로 여러분들이 명명하신 이 선거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현실에서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 승리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도 그러한 열망에 국민들이 보답하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 깜깜이 기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숫자보다는 한번 조용히 누가 진짜로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후보인가, 숫자 혁명이지 말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라. 이게 깜깜이 기간의 실질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재정 의원께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령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종로 같은 경우 정세균 의원하고 오세훈 당시 전 서울시장하고 마지막 그 깜깜이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세균이 오세훈한테 18%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뚜껑을 깨보니까 오히려 정세균이 오세훈한테 18%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허준영 후보하고 붙었는데 거의 수치가 비슷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한 3%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한 20%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대략 마지막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동률로 나왔거든요.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한 18% 앞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 깜깜이 기간이 국민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이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진짜 표심이 딱 결정되는 이 순간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에게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말 국민 속으로, 시장 속으로, 골목 속으로, 보통 사람들의 손길과 눈빛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선거운동 방식이 지금 굉장히 주요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장점과 과거 스토리텔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BS 보도 나온 거. 그래서 세월호 인양 시기를 뭐 해수부와 어떤 조율을 했다는 이런 의혹 논란이라든지, 또 아드님 문준용 씨에 대한 논란 부분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쪽은 굉장히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금 표심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원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만 보온을 드리겠습니다.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느 선거 기간이든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 총선의 여론조사 이후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들은 실제 표심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확히 반영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유무선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실제 표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의 여론조사가 다각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국민의당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는 달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미국 대선을 비교를 하면서 구글 트렌드에서는 안철수가 훨씬 더 안철수 후보께서 우위를 점하고 계시다는 언급까지도 하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구글 트렌드에서 안철수 후보가 언급이 많았다는 것도 그냥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이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표심과 실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의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표심과 달리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께서 정말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 대선 당시에 NLL 그 가짜 대화록으로 선거의 표심을 흔들었던 그런 여당의 작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의 가짜 뉴스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르고 보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 죄송합니다만 국민의당도 일부 그런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국민들께서는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선 개입 문제라든지 그때 국정원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 공작도 경계하시면서 본인의 표심을 이제 정말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깜깜이 선거 기간에 유념하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저도 잠시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드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노위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기간 중에 환노위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못 열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고소고발이 상당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과연 문준영 씨에 대해서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제대로 한번 국회에서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밝혀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미방인데 SBS 그 보도가 과연 오보냐 아니면 이 정치 세력이 간 선거 기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외압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SBS 보도에서 지금 공무원 이 음성 녹취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 녹취가 나간 공무원은 속된 말로 이게 음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부분 역시 사법적인 수사라든지 판단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나면 저희 미방위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엄정하게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눈치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1위 후보다 보니까 상당한 방식의 마타도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직이 염려될 정도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실은 판례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방식의 공방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문재인 후보님 아들의 문준영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팩트로 체크를 다 해서 국민의당에서 지금 사과를 한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지금도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신다면 김경진 의원님께서 여기서 사실을 언급하시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정도로 얘기해 보시죠. 홀가분하신 말씀 좋습니다. 네. 예, 제가 네. 이거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 139번 응시생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르셨어요. 139번이 관련된 사람이다. 특혜 채용이다 하고 지르시고 실명까지 공개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엔 더 이상 추가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고 난 뒤에 보조시 인터넷에다가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러고 난 뒤에 결국 제보가 없으니까 유야무야됐어요. 그 상황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어떡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이 기회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뭐 동영상 모집에 1명 응모해서 합격했다? 아닙니다. 당시 일반직 합격생 9명 중에 1명입니다. 자, 문준영 씨 취업 위해서 사전에 인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했다? 당시 공고는 비정규직에 있었던 40여 명의 기간 만료 일을 즈음해서
황급하게 재고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명 중에 7명이 재계약 대상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이었다는 점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 채용 공고를 워크넷에 했냐? 워크넷이 하루에 28만 명이 방문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채용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동영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짜고 이렇게 고용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의 자기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수상 경력이 무려 넷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부분도 있기 힘든 세계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것입니다. 뭐 응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뭐 예정 증명서가 제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졸업 예정서는 당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하고 나면은 지금 40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들어보죠 뭐. 자, 심지어 이 말씀도 하십니다. 네. 접수대장에 이름이 없었다. 당시엔 네. 접수대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용정보원에 취업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다. 자, 지금 수상 경력들은 대학생들은 하나도 입상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고용정보원에 재직 중에 제작한 동영상이 수준 미달이라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그 영상은 문준용 씨의 제작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당해 방송사도 사과를 했습니다. 2006년도 입사자 최첨부 원본 뭐 폐기 이것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잖아요. 개인정보를 보관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관련법상의 의무입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오늘 이것만 가지고 그지요?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30초만 사실상 네, 그러십시오. 예. 이렇게 할까요? 우리 네. 김경진 의원님 이 얘기를 마무리를 그러게, 하고 다음 30초 주제로 정도만 넘어가요.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상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렇게 증빙을 했는데 다음 토론에 나가면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와 내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 얘기를 해명하느라고 매번 토론의 시간을 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마타도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미 30초 공표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네네. 김경진 의원께 해명을 저기 하지 발언 않는다고 기회를 네, 얘기를 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고 당시에 이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용정보원장으로 가 있는 그 시점에 이 문재인 씨 아들이 취업이 됐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취업 공고 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딱 하루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플러스 뒤에 이제 4일 정도 있었는데 이 14일이 다른 통상적인 채용 공고하고 다시 날아간 겁니다. 거기다가 2005년도 입사 원서 이 입사 관련된 서류도 있고 2007년도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2006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다면 이거는 아버지인 문재인 씨가 이 부하로 데리고 있던 권재철 씨에게 부탁해서 부정한 청탁 취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환노위를 열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거부를 해서 서로 간에 지금 고소 고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사법적인 수사 그리고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아주 분명하게 매듭을 짚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제가 원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네. 이 네. 문준용 씨 네. 얘기 관련돼서는 네. 뭐 이번 토론을 다 할애한다고 해도 네. 아마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예. 하고요.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호남 표심의 향배, 우리가 좀 전에 깜깜이 선거 기간 얘기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호남 표심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호남 표심은 대단히 전략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될 만한 야권 후보에게 몰표와 전략적인 지지를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선거는 약간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얼마 전 발표된 그 지지율을 보면 물론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압도적인 지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호남 표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관심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김경진 의원부터 호남 표심 흐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선거에서 지역과 관련된 구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제로
뭐랄까 다당제가 사실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으로 지금 분화가 되어 있고, 진보 쪽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으로 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이념 지향의 정당과 특정 지역의 결합성이 거의 깨졌고, 그래서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산에서도 지금 안철수, 문재인, 또 대구 쪽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에서 이렇게 한쪽에 몰표가 가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또 호남 주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 둘 다 큰 틀에서 보면 호남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 지향의 기본적인 틀이 똑같으니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행복한 고민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느끼기에는 어쨌든 호남이 국민의당을 탄생시켜 주신 어머니 지역이고, 또 과거에 작년 4.13 총선 이전까지는 호남에서 민주당은 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안에 들어가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발휘하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호남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일종의 토호로서 작용하고 지역의 왕처럼 이렇게 군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적인 고려에서 우리 호남 지역에서 그러면 새로운 정당을 한번 탄생시켜보자라고 만든 것이 국민의당이고, 그래서 탄생된 국민의당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남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붐이 있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표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예,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정말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중심은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염원이거나 기대였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호남 토호 세력이라고 말씀하셨고, 호남 정치를 왜곡하고 있던 바로 그 세력들이 오롯이 국민의당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뭐 지금 패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늘 저희를 비난하실 때 활용하시는 바로 그 정치 행태의 지점이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요, 시스템 공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추진했던 시스템 공천인데요. 보수에 의한 줄 세우기 아니라 개파 정치를 혁파하자라고 했던 시스템 공천에 반발해서 나가신 분들이 바로 호남 토호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광주의 지역구를 점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2016년 당시의 총선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호남 시민들의 회초리였지만, 이제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또다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졌습니다. 우선 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충분히 건강하게 견제하고 내일을 그려갈 수 있는 세력들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점들에 대한 호남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드러난 지지율에서도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우리 주민들의 실망은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SBS 세월호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자체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이걸 문제 삼는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당이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존 여당과 차별화하지 못하는 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도 조금 실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뚜렷한 가치로 정말 진정한 새로운 내일을 기획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더 많이 기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봅니다. 조금만 반론 좀 할까요? 그러십시오. 네.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친문 패권주의를 얘기하는데, 작년 4.13 공천도 결국은 친문 패권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졌다. 매번 같은 흐름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라든지 박영선 씨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이 시스템,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그걸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제 이 국민의당이 탄생됐던 이유가 분명히 하나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친문 패권주의 또 친박 이 패권주의의 싸움판에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패거리들 똘똘 뭉쳐있는 이 패거리들의 정치 문화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을 뽑아내고 새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물이 그물 아니냐 호남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민주당 공천 신청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그냥 탈락당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국민의당이 탄생이 되고 저 같은 신진 인사들도 국민의당의 공천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요. 뭐 여수에 있는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뭐 나주의 손금주 의원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호남에서 쑥쑥 자라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었으면 가능했을까? 또 민주당 내부의 시스템이었으면 호남 출신 인재들에게 그런 기회가 과연 주어졌을까? 한번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그 부분은 자성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그 호남 표심 얘기하다 나온 네. 얘기니까요. 지금 네. 저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얘기보다는 지금 각 당의 얘기가 네, 조금 네. 더 초점이 네. 맞춰졌으니까 네. 짧게 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지 네. 아니면 굳히기가 가능한지 한 10초 정도씩만 얘기하고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죠. 먼저 이재정 의원부터 막판 굳히기. 네, 저희는 굳히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난 촛불의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야 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세력에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상 새정치라는 화두만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민주당을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판 뒤집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민주당이 가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 내부에서도조차 넌더리를 내는 그런 친문 패권 세력들이거든요. 결국은 안철수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과 같은 새로운 의원들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열어가고자 하고 있고요. 이미 호남에서는 지금 뒤집기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역을 다녀보면 아주 뜨겁게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서 보여줬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후보께서 발표한 대선 공약을 보면 사실상 좀 엇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는 실천일 텐데요.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그 공약이 공연불에 그친다면 호남 표심은 더 싸늘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영이 될 테고요.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부분 중에 아마 실천된 게 호남 공약 중에 15% 불과하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강하게 항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강하게 요구를 했어도 실제로 지금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사실은 우리 언론이 되기도 하고 저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매번 논란이 됐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인사 홀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데 지난번에 이제 장관 인사 수치를 가지고 호남 홀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재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제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관님들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뭐 저도 어떤 부탁을 받으면 사실은 전화 받고 잊어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핵심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호남 출신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느냐가 이 호남의 공약, 호남의 염원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호남 지역 주민들께 그 얘기를 하거든요. 1, 2, 3급 고위 공무원단들, 이 실국장들이 실제 모든 부처의 일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에 우리 호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만큼 홀대받지 않고 제대로 정확한 비율만큼 포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저희 국민의당은 집권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일단 인사에 있어서 균형 있는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호남 지역민들도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렬하고 분명하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도
예, 사실상 저희야말로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 이제 선두를 드러내고 있는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2등, 3등에서는 마타도어식 선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면을 국민께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1번가라고 해서 정책만을 드러낸 쇼핑몰 방식의 웹페이지가 국민적 성원을 받기도 했고요. 또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접수를 받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추산을 해봤더니 45일간 1분당 2건의 공약이 접수가 되는 정도의 기여를 더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공약을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바로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한 두려우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책 선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저희가 홍보 전략도 세웠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조금 전에도 뭐 문준용 씨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사실상 그 안설희 씨 문제 증명하셨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후보 등록시까지는 입증 자료를 내시겠다 하고도 안 내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의 선거 전략 하지 말자 해서 안 했고요. 1+1 채용, 그 김미경 교수님의 갑질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님은 국민께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에게 보다 건설적인 논제로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저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책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또 정책을 지킬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공약을 국민들이 이제는 달달 외실 정도로, 그 주된 공약의 화두를 외실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조금 한 방 때리고 갈까요? 네, 짧게, 네네. 네. 지난번 3차 TV 토론회 때 저는 유승민 후보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봐요. 경제 분야 TV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는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 공공 일자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8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구나, 그렇게 독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을 곰곰 들어보니까 그중에 한 60몇만 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유승민 후보 질문 취지는 81만 개를 21조 원을 가지고 만들면 연봉 500만 원짜리, 한 달에 43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그건 정책본부장하고 이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규 일자리는 한 10몇만 개 정도고 나머지는 기존 일자리 업그레이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정책 그대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국민들이 착각하지 않게 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목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한 300 몇십 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500조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채 해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의견이라든지 방안을 내놓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도 제대로 된 의견을 못 내놓았지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지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에 상응한 만큼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할까요? 저희가 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 얘기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공공 일자리 부분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도요. 그 자리에서 오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필요한 공무원직,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지금도 강원도에 지금 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계시고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우리 소방 공무원들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 직역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조차도 발목을 잡으십니다. 그런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공공 일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한정돼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업그레이드라고 굉장히 폄훼하시는데,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운영에 함께 계셨고 국회 청소노동자가 정규직화되는 거, 직접 고용되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예,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신다면 당시 말씀하셨던 네. 토론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적도 지금 언급하신 것과는 달랐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지적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고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요 얘기 해내기는 해내는데 사기라는 거죠. 아이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막말연대, 찌라시 연대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지금 마무리해갈 시간이 네, 되니까요. 네, 네. 마지막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의석수 과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정과 협치는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투다가도 당장 5월 10일부터는 손잡고 같이 국정을 펼쳐야 하겠죠. 그래서 연정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김경진. 그러니까 사실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되어야 제대로 된 이제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분의 2가 쉽지가 않죠. 민주당 지금 119석이고 뭐 저희 40석이고 자유한국당 90석이고 바른정당 지금 한 20몇 석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사실 모든 정당이 다 힘을 합쳐야만 지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일단 국무총리를 국회 원내대표들이 좀 합의해서 추천을 해 주시라. 네. 그러면 대한민국 그 어느 정파나 그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한 인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추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된 국무총리를 통해서 장관 임명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통합과 화합, 협치의 시대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고요.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청와대에 불필요한 기능들은 많이 빼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도 예. 1분 내외로 짧게.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철학 없고 가치 없는 협치는 결국은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반문, 그다음에 뭐 친박, 반박 뭐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꾸 구분하는 방식의 협치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방식의 협치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번 표심에 싣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협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도 탄탄히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벌써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마무리 발언 삼아서 1분 내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김경진 의원부터. 예,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 선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55세 가장 젊고 양심적인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2번 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했고요. 기업 운영도 해봤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경륜을 갖췄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친박 패권 세력 또 친문재인 패권 세력이 싸움판이 돼 있습니다. 이 싸움판을 정리할 사람은 제대로 된 양심을 갖춘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만 정리가 가능한데 안철수 후보 2012년도에 대통령 후보 자리 문재인 씨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심적인 안철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적인 흐름과 기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도 네. 예, 뭐 안철수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인 건 압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나 혼자 잘났으니까 당론도 무시하면서 내 말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지도자는, 불통의 지도자는 이제 대한민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력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대선 기간 중에 한노회를 열자고 할 정도로 아직은 국회 시스템에도 미성숙한 국민의당입니다. 경륜과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호남 우리 지역민들이 승리하는 그 역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심을 받고 당선되는 후보께서는 탄핵 정국 이후부터 촛불 민심으로 드러나는 그 표심을 무겁게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그리고 국가 대개혁의 과업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